국회가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국민성장펀드 등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G20 순방 외교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앞 규탄 대회를 열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박 7일간의 카타르와 베트남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우 의장은 에너지, 방산 등에 대한 경제 협력을 넓히고 의회 정상회견을 통해 두 나라의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한미 팩트시트 후속 처리와 대장동 항소 포기, 예산안 등으로 충돌을 이어가고 있는 전국 해법에 대해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보건복지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열어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뒷받침을 위해 예산안 원안을 유지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희연 기자입니다. 예산 심사의 최종 관문인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가 가동됐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사업별 예산의 감액과 증액을 결정합니다.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소위원장을 맡았고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총 15명으로 소위가 구성됐습니다. 원안을 사수하려는 민주당과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국민의힘이 예산 심사 과정 곳곳에서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후속 조치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1조 9천억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지원 정책금융 패키지가 쟁점입니다. 대미 투자 지원 정책금융 패키지는 정무위 소관인 한국산업은행의 6,300억 원, 산자중기위 소관인 한국무역보험기금 출연 사업에 5,700억 원, 기재위 소관인 한국수출입은행 7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하지만 정무위 예산심사에서 한국산업은행의 6,300억 원은 3,150억 원으로 반토막 났고 산자중기위에서도 5,700억 원에서 1,000억 원 삭감됐습니다. 민주당은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대미 투자 관련 예산을 원점 재검토할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재정 출처와 구체적인 지원 대상 등을 꼼꼼히 따질 계획입니다. 또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됐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기획재정부의 예비비 등이 이번 예산안에서 증액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500억 원이 늘어난 1조 1,500억 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민주당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2027년까지 소득에 상관없이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제공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여야 이견으로 보류됐고 1조 원이 편성된 국민성장펀드도 민주당은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마중물 투자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 채무 증가를 전제로 한 관제펀드는 매우 위험하다고 반대하면서 마찬가지로 보류됐습니다.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의결안이 완성되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당원 당규 개정을 위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합니다. 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승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헌 당규를 개정하는 전당원 투표를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당헌 당규 개정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권리당원보다 대의원의 표 가치가 최대 20배 반영되던 기존 구조를 1대1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나라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하듯 당 선거도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힘 있는 몇몇 인사가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던 폐습을 끊고 당원이 전면적으로 참여해 당의 후보를 공천하는 당원 주권 시대, 권리당원 공천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여야 합니다. 이것이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G20 순방 기간 정상외교에 힘을 쏟으며 정쟁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항의 방문했던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당 지도부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로 국민의 7,800억 원이 날아갔는데 대장동 일당은 뻔뻔하게 추징 보전된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에 속도를 내고 정부는 반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켜 이 대통령의 죄를 덮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늘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돌아오면 국정조사와 특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추징 보전 해제든 배임죄 폐지든 공소 취소든 한 발짝만 더 나간다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실시합시다. 특검 실시합시다. 한편 여야는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재협상을 내일 국회 운영위가 끝난 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조사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조사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여야가 내일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경계선 지능인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입법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지능지수 71에서 84범위에 속하며 교육과 취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선 지능인.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은 이들을 위한 법적 정의와 지원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이후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 평생 교육을 포괄하는 종합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미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리고 보이지 못했던 국민을 국가가 책임 있게 포괄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단순한 복지 정책의 영역을 넘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책무로 전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진술인들은 경계선 지능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기 진단을 실시하고 생애 주기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수라고 촉구했습니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계선 지능인으로 조기 진단 실시의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라면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기 진단 및 지원 발부를 할 수 있는 여야 의원들도 입법의 필요성을 부각하면서 각 정부 부처도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지원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과 복지와 평생, 고용까지 전부 생애 전반에 걸쳐서 지원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그러려면 저는 복지부만이 아닌 저는 범부처가 여기 같이 저는 동참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복지위가 교육부와 노동부 등 다부처 간 협의를 위한 중심 부처가 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중심 부처가 있어야지 이 엄청난 문제를 끌고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복지부 말고 누가 하냐고요. 복지위는 이어 오후에는 지역의사 양성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도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수도권과 지방의료의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지역 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네, 이슈픽 서완한 개건 기자와 함께 지난주 대통령이 직접 관세 협상 팩트시트를 발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 방법론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는 양상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팩트시트 국회 비준 필요 여부를 놓고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지금 상당한 상황인데 특히 이제 비준 필요성은 법률 해석의 이제 영역이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특별법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이 한미 관세 협상 등의 내용이 담긴 이 팩트시트에 대해서 성공적인 외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세 협상 지점에 대해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가까운 이런 환경 속에서도 투자나 관세 부분을 명문화했고 또 시장이 불안정할 경우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도 충분히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또 국방 이슈 지점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 조선업 협력에 거대한 물꼬를 텄다며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특히 이번 협상은 비준이 필요한 법률이나 조약이 아니라며 특별법으로 뒷받침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 한정혜 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어제 오전 이 투자기금 관련해서는 공사 설치가 불가피하다며 관련 내용을 담아 특별법으로 의원 입법으로 법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 팩트시트는 백지 시트, 굴종 세트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고 우리 정부가 확정된 현금을 내고 대신에 조건부 어음을 받은 셈이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또 15% 관세 유지 등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은 문서에 명확하게 적시가 됐지만 네. 이 핵잠수함이나 핵연료 권한 확대 등 이 지지나 절차 개시라는 선언적 문구만 담겨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이 핵잠수함 건조 장소와 또 핵연료 공급 구조는 문서에 존재하지 않고 재처리 권한 역시 협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지금 단계는 이 논의 시작 수준에 그친다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확정된 현금을 내고 조건부 어음을 받았다라면서 2천억 달러 규모의 현금 투입에 대한 조달 방식과 손실 리스크 또 안전장치가 설명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이 국회 비준을 놓고 여야 이 치열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 헌법 60조 1항에 보면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조항에 따라서 이 한미 자유무역 협정 등 FTA 협정문과 이 주한미군 지휘 협정 이른바 소파 등은 모두 국회 비준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놓고 국민의힘은 이번 팩트시트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거꾸로 민주당은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이 국민의힘은 국민 1인당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국익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라면서 필요하다, 검증해야 된다라고 거듭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민주당에서는 연간 투자되는 금액이 200억 달러 상한이기 때문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 국회 비준 동의가 그만큼 필요가 없다라고 맞서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 협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역시 소통의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 이 사안은 이제 전화 연결해서 국민의힘 입장을 다시 한번 좀 들어보기로 하고 민주당에서는 사법개혁 차원에서 대법관 전관 예우 근절을 위한 법안을 이제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제 사법개혁이 다시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 전관 예우 근절 차원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퇴임 후에 최대 6년 동안 대법원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 기존에는 1년으로 직전 근무 법원의 사건 수임이 제한되고 있었는데 네. 이는 일반 판사와 차원이 다른 제한을 두겠다는 접근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 다시 대법원을 겨눈 사법개혁에 속도를 붙이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민주당 TF에서 논의되는 안은요. 4년과 5년, 6년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5년과 6년 중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년과 6년이 주로 거론되는 배경은요. 적어도 퇴임 대법관과 함께 대법원에서 대법관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전관 예우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취지인데요. 네. 이 TF가 법관 중에서도 이렇게 대법관을 콕 집어서 사건 수임에 대한 제한 기간을 늘리려는 건 현행 사건 수임 제한 규정만으로는 전관 예우 근절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만 퇴임한 이 대법관의 모든 사건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하급심 판사 출신의 사건 수임 제한 규정까지는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계획인데요. 다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이 판사, 특히 대법관이나 고위직 퇴임 후에 취업 제한 관련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이 제한 대상과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장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또 검찰총장 등 고위공직자가 퇴임 후에 3년간 아예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 대법원 길들이기라고 규정을 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이슈는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죠. 최근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놓고 검사들이 이제 반발을 하면서 불거진 일명 항명 논란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18명 검사장 집단 성명자의 한 명이었던 박재혁 수원지검장이 이제 사의 표명을 이제 했네요. 민주당이 검사장들이 이제 이렇게 공개 반발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일단 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서 입장문을 낸 이 검사장 18명에 대해서 평검사로 전보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한 보도가 오늘 나왔고, 조금 전에 네. 이 명의로 이 내부망에 글을 올렸던 박재혁 지검장이 그만두겠다라는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검사장들에 대한 감찰과 징계에 대한 요구를 거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는 역시 법의 근거를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검찰청법상 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이렇게 두 종류로만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장급이라고 하더라도 평검사로의 보직 이동이 법규상으로 봤을 때는 불이익의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면서도 이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면서 여러 가지를 좀 시사하듯이 언급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공포정치 또 권력의 폭주라고 비판을 하면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또 그에 따른 검사들의 공개적인 반발에 따른 조치가 어떻게 따라올 것인지, 이에 여야가 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앞으로 지켜가는 흐름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원한 개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23일까지 카타르와 베트남을 공식 방문합니다. 특히 한국과 카타르 간의 첫 의회 정상 외교가 추진되면서 성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다인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박 6일간의 카타르와 베트남 공식 방문을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우 의장은 카타르 국왕 예방에 이어 하산 빈 압둘라 알가님 슈라위원회 의장을 만납니다. 특히 이번 한국 카타르의 의회 정상 외교는 처음 추진되는데 우 의장은 양국 간 에너지 협력 확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LNG와 원유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카타르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분야 투자 협력 강화에도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또 우리 방산 물자의 높은 신뢰성을 기반으로 방산 협력을 논의하는 한편 세계 9위 규모인 카타르 국부펀드의 적극적인 한국 투자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어지는 베트남 방문에서는 또럼 베트남 당서기장과 르엉끄엉 국가주석, 전 타잉먼 국회의장 등 최고위급과 연이어 면담을 갖습니다. 우 의장은 한국과 베트남 의회 간 새로운 MOU 체결을 통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시키고 베트남 내 한국 기업들의 부가세 환급과 규제 소급 적용 등 경영상 애로사항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구축에 필요한 협력과 2027년 베트남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응 방안도 폭넓게 논의합니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양부남, 문금주, 이기헌, 정의로 의원,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이 동행합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재연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헌절이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부활하게 됩니다. 재헌절은 2005년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공휴일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구윤철 경제부총리로부터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익을 지켜내면서 경제적 불이익은 최소화했다고 평가하고 특별법 발의 등 후속 조치와 합의 이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협상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년 동안 사망사고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김주영 민주당 산재예방 TF단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일터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보고서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 안정에 실패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커녕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과 지역 간의 가격 왜곡만 더 심해졌다며 이번 대책은 명백한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 정상화라며 그린벨트 해제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1월 17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 1항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한강버스 격돌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수상교통수단 한강버스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지난 15일 승객 80여 명을 태운 잠실행 한강버스가 선착장 인근 수심이 얕은 곳을 지나다가 강바닥에 걸려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죠. 이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집중 공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전시행정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벌써 지금 16번 이상의 사고가 났거든요. 대국민 사죄와 즉각적인 시장직 사퇴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직접 나섰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한강버스 안전성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3가지 특별 지시 사항을 지적하면서 전반적인 재점검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종묘 앞 재개발 공방에 이어서 김민석 총리와 오세훈 시장의 대립구도가 또다시 이어지자 국민의힘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세운상가 재개발, 한강버스와 같은 서울시의 지방사무에 시시콜콜 간섭하면서 지방선거에만 관심이 가 있어서 매우 바쁜가 봅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서 문제점을 신속히 보완하겠다면서도 안전 문제를 정치 공세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권을 겨냥했습니다. SNS를 통한 사과에 민주당은 오 시장을 직접 만나야겠다며 긴급 면담을 요청하는 등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면담을 공식적으로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태도의 변화가 없어요. 이번 주 수요일까지 면담 일정 안 잡아주면 항의 방문을 저희가 직접 갈 겁니다. 인명피해 없이 승객 전원이 구조됐지만 잇따른 사고로 인해 한강버스 안전 문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쟁으로 번지고 있는 만큼 긴급 면담을 통해 철저한 안전 보완책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검사징계법 폐지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죠.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이른바 입틀막법이라면서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이것도 검사징계법을 개정해서 검사들을 마음대로 파면이나 해임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합니다. 즉 검사들이 권력자의 신여나 권력자의 충견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언급하면서 검사 파면 절차까지 완화된다면 수사 중립성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외압을 견뎌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외압을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혼나도 마땅합니다. 그 혼냄은 국민들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신분보장 없애겠다? 이건 저는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검사도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라면서 일반 공무원과 다른 징계 체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특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공무원으로서 금지돼 있는 집단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나 감찰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도 공무원인데 특권의 상징처럼 돼 있습니다. 검사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다른 70만 공무원과 같이 똑같은 규정으로 징계하고 파면할 수 있어야 된다. 검사들이 자신들에 대해서는 그런 처벌 조항을 의율하지 않고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그런 관행이 계속되어 왔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부분을 확실히 바로잡고자 일반 공무원들에 준해서 징계나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확인하는 법을 오늘 제출했고요.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안 통과 여부를 떠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직기강이라는 민감한 가치를 두고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정기국회 종료까지 보름여가 남았지만 전국 대치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미 팩트시트 후속 처리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등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을 최보윤 수석 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한미 팩트시트에 대해서 여당은 국익시트, 국민의힘은 백지시트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후속 처리에도 이견이 큰 상황인데요. 팩트시트에서 짚어야 할 점, 그리고 특별법을 추진하는 여당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네, 이번 팩트시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우리가 부담해야 될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반면 확보한 국익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3,500억 달러 투자와 15% 자동차 관세 유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정부가 성과라고 내세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해결료 재처리 권한 확대는 지시나 절차 개시라는 표현에 그친 걸 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확정된 현금을 내고 조건부 어음을 받는 셈입니다. 더구나 2011년 한미 FTA처럼 재정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정은 국회 비준이 원칙인 건 모두 알고 계시는 사실일 텐데요. 국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내용이라면 민주당이 국회 비준을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라는 공식 절차를 통해서 국민 앞에서 검증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비준을 회피한다면 이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드러날 세부 내용과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 특히 통상조약법 보시면 요구하는 영향평가, 재원 조달 그리고 국내 산업 보완 대책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건 성과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준비 부족과 절차 회피가 드러난 것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처럼 국회 비준 없는 협정을 기정사실화하면 국익이 훼손될 수 없다. 이번 협상은 반드시 국회 비준을 통해 국민 앞에 검증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위한 여야 협상이 또다시 결렬이 됐습니다. 여당은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 입장인데요.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전부 조치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이번 사태 핵심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에서 정권 외압이 있었느냐, 바로 이 질문에 답하자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나아가 특검까지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작 진상규명보다는 문제를 제기한 검사들을 항명 세력으로 몰고 또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데요. 왜 항소가 포기됐는가, 누가 혜택을 받는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이 질문을 묻히게 만들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항소 포기로 인해서 7,800억 원의 추징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그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항소 만료 3시간 전 법무부가 움직였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통령실 법무부의 개입 여부는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안이 됐습니다. 떳떳하다면 오히려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사 파면법을 보면 저희가 이걸 왜 검사 이틀막법이라고 부르는지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탄핵 절차 없이 정권이 검사들을 감찰, 강등 파면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정권 비판은 반란이 되고 정당한 업무 판단도 항명으로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건 결국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무너뜨리는 일일 것이고요. 결국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면 대장동 사건의 진실을 흐리고 책임을 덮으려는 움직임이 명확합니다. 항소 포기로 누가 이익을 받는지, 그 과정에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이후 어떤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국민들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사법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이 사안을 국민의힘이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제 길지 않게 좀 들어볼까 합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에 대해서도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공무원 휴대전화를 보려면 이재명 대통령의 휴대전화부터 파헤쳐보라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이 지점 좀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지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보시면 헌법 존중 TF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실제로는 정치 보복 TF, 공직자 색줄 TF를 공식화한 셈입니다. 이게 결국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공직자의 충성도를 따지고 정부 비판 인사를 걸러내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이런 조치는 법적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수사기관도 영장이나 명확한 이의 제출 없이는 휴대전화를 확보할 수가 없는데 수사권도 없는 TF가 공무원들에게 사실상 제출을 요구하는 건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내란조사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정권 입맛에 맞는 공직자만 남기겠다는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정부가 스스로 앞뒤 맞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한쪽에서는 감사 공포를 없애겠다고 말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휴대전화 내놔라, 협조 안 하면 수사 의뢰하겠다고 하는 이런 모순된 조치는 행정 혁신이 아니라 정치적 도구로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반응도 그래서 매우 심각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 조치가 정치적 색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려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민생입니다. 지금 뭐 이런 분위기에서 어느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무원을 겁박해서 정권에 줄 세우려는 시도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최보윤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신 황명선 의원을 모시고 뜨거운 쟁점에 대한 여당의 입장과 또 앞으로의 계획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출연이신데요.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초대가 됐었는데 네. 그때 막 폭우로 인해서 저희 의원들 전부 다 현장에 전화 인터뷰했던 기억이 맞습니다. 있네요. 네. 기다리던 한미 팩트시트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관세 합의의 후속 조치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됐는데요. 네. 여당은 국익을 지킨 국익시트였다. 또 야당은 반대로 속빈 백지시트라면서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그 한미 관세 합의의 후속 조치 좀 어떻게 풀어가는 게 최선책이 될까요?
뭐 저희 입장에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가장 큰 성과였다라고 보죠. 네. 네, 앞서 뭐 국힘의 수석 대변인의 그 전화 인터뷰도 들었는데요. 예. 너무 정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 미국 가서 관세 협상, 트럼프랑 협상하고 그리고 에이펙 때 세계 정상과 협상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죠. 예. 그 결과 최근에 이제 패티시티까지 대통령께서 브리핑하고 이제 순방길에 오르셨는데 굉장히 큰 성과였죠. 특히 어제 이건 뭐 저희 정치인들끼리 정쟁하고 서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들이 어제 저녁 때 이렇게 만찬을 했잖아요. 그 뭐 삼성의 이재용 회장, SK 뭐 셀트리온 회장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하다. 기업에 굉장히 큰 힘이 됐다. 국가가 기업한테 이렇게 힘이 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런 이야기한 것은 아마 해방 이후 처음일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이 패티시티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 국익 중심의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만들어낸 네. 정부의 성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국민의힘이 패티시티 해가지고 이 정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데 그렇게 그 정쟁도 뭐 필요할 수 있겠지만 국익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안보 분야 합의의 핵심 키워드는 핵 잠수함입니다. 그렇죠. 네, 그 핵 잠수함은 국내에서 건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민수용 우라늄 농축 권한도 얻어내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리가 이 핵 잠수함의 보유국이 된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좀 짚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중국 견제 활용될 거라는 미 해군 참모총장의 이 발언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가장 큰 성과이죠. 에이펙의 성과 그때 트럼프하고의 그 대담을 토론할 때 정말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대통령께서 그때 핵 연료를 공급하는 것을 승인해 달라라는 이런 워딩이었어요. 네. 핵 잠수함 내용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런데 트럼프는 그 다음 날 건조 승인이라는 워딩으로 자기 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는데 결국 패티시티의 핵 잠수함 건조까지 이제 승인을 하고요. 그리고 핵 처리 시설 재처리까지도 한국에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네. 배 건조도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핵 잠수함의 가장 큰 의미는 저는 자주국방이라고 봐집니다. 역대 모든 정권에서 핵 잠수함을 갖기를 그렇게 희망했지만 네. 미국이 동의가 안 됐죠. 지금 뭐 핵 잠수함을 전 세계에서 갖고 있는 나라는 6개 나라 정도 되는데 네. 이 핵 잠수함 자체가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가장 큰 그 나라의 그 국방력의 상징, 전략적 그 억제력을 제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런 의미에서 자주국방에 가는 가장 큰 첨단이다. 그리고 전략적 억제, 한반도에 굉장히 긴장 관계가 많이 있는 우리 그 지정학적 위치인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중국을 설득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그 대담을 하고요. 우리 대통령께서 그런 핵처리 시설에 대해서 그 다음 날 건조 승인까지 하고 나서 네. 시진핑을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진핑 만났는데 불편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가 윤석열 정부의 그 외교적 단절로 인해서 굉장히 아주 정말 한한령 금지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시진핑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하고 서로 웃고 선물 교환할 때는 아주 그냥 굉장히 프렌들리했잖아요. 이런 게 결국은 이제 외교적 성과이죠. 그리고 이제는 서로 교류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국익을 위해서 함께하자라는 이런 메시지까지 발표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핵 연료라는 이런 개념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국제법상 이게 위배되지가 않기 때문에 네. 충분히 설명하면 오해가 없을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이제 자주국방 언급하셨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국방위 소속이시기 때문에 네. 전자권에 대한 의원님 의견도 들어볼까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전자권 환수에 대한 이제 화두가 본격화
됐는데 네. 이번 이제 팩트시트로 전자권 전환이 이제 또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전자권 전환 3단계 중에 2단계가 마무리되면 이재명 정권 때 전자권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뭐 좀 빠른 언급도 이제 해석도 나오고 있네요. 네. 하지만 또 서둘러서는 안 된다 이런 신중론도 같이 또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전자권 전환 좀 어떻게 앞으로 좀 전망하십니까? 전자권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근데 전자권이 가장 큰 의미는 헌법에 대한민국 이 군의 통수권자로 대통령을 역할을 지금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예를 들면 전쟁이나 비상의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군을 통수하고 지휘를 해야 되는데 지휘를 못 해요. 누가 지휘해요? 미국에서 지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국지전이 발생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토와 국민들을 지켜야 될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통수권자로 그 역할을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국방, 전자권의 회복 자체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군을 직접 우리 국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는 저는 이 헌법 정신에 충실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런 예. 의미에서 전자권 회복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 왔던 그 메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가 지연되고 여기까지 왔는데 네. 우리나라 세계 최강의 지금 한 5위 정도 들어가는 아주 국방력을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언제까지 외부의 그 한미 동맹은 반드시 굳건하게 동맹 관계를 가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자주국방할 수 있고 우리나라 국민과 우리나라 국토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자주국방, 이 국민들의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네. 반드시 돼야 되죠. 제가 볼 때는 저도 국방위에서 장관한테 계속 이 자주국방 전자권 회복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로드맵과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서 요구를 하고 질의도 했는데 문민 장관, 그 안규백 장관 아주 당당하더라고. 반드시 해야죠. 그리고 임기 내에 반드시 한번 해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네, 네. 앞으로 꼭 가야 상황, 됩니다. 예, 앞으로 이제 변화하는 그 상황도 저희가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네. 좀 주제를 옮겨서 여야가 대립하는 국면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 네. 대장동 항소 포기 공방이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협의도 불발이 됐고요. 국조를 법사위에 맡기자는 여당은 협의가 안 된다면 단독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고 별도 특위를 만들자는 국민의힘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을 이어갔는데 지금 이 국민의힘이 공세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입장 어떻습니까? 왜 밀어붙일까요? 이 시기에. 저는 국힘이 지난 12.3 내란,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에 동조해왔던 정당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책임 있는 야당이라고 하면 국민들한테 결국 헌재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고 나서 이재명 정부를 국민들이 세웠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법적으로는 결론이 난 거예요. 내란이죠. 내란에 동조한 정당이죠. 그러면 최소한 뭐냐면 당 대표부터 모든 의원들 지도부는 국민들한테 사죄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오로지 국민들만 생각하고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정당의 환골탈태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사과 한마디, 사죄 한마디가 없어요. 오로지 이재명 정부의 공세밖에 없어요. 정치 공세, 에이펙, 패트시트도 마찬가지고 외교에 대한 성과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지금 모든 일련의 사태가 지금 왜 저기 대장동 이 이슈가 나니까 대장동 내용 실질적으로 헌법에 항소를 대법 예규에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구형한 내용보다 높게 나오면 2분의 1 이상만 나오면은 항소를 안 합니다. 그리고 민사사건 같은 경우는 3분의 1 이상만 나오면은 본인들이 안 해요. 안 하는데 유동규는 징역형이 7년에서 8년, 김만배나 정인용이나 이런 사람들은 더 늘었잖아요. 다 늘었는데 당연히 항소 포기를 대법 예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에 의해서
외압이 있었다라고 계속해서 이슈하고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대장정송 사건의 핵심의 본질은 정치검찰들의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대통령을 과거에 잡기 위해서 결국은 정진성과 김용,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수사를 외압했고, 그리고 사건을 조작했고 한 실체들이 이 김만배나 유동규나 이런 김만배나 남욱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증언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여의도 용산으로 떠다니고 있다라고 봐요. 지금 여기에다가 국민의힘이 비난하고 있는 점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권력의 폭주다. 이건 보복 정치다 하고 있는 게 그 항소폭에 집단 반발했던 검사장 전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민주당이 요구를 했던 이 점 때문인데요. 이거 좀 어떤 입장 갖고 계실까요? 대부분 보면 그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힘에서는 정치공사를 해주고 본인들이 이 대법 내규를 다 알아요. 예규를. 제가 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 구형한 2분의 1 이상 나오게 되면 이것은 그 이상 나왔잖아요. 법원에서. 본인들이 알아요. 그런데 누군가 외압이 있었다라고 국힘에서 공세하니까 갑자기 과거의 친윤검사 이 계보들이 대부분의 이 일부의 계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분들이 정치검찰들이 이슈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아주 조직적으로 18명인가요? 검사장부터 시작해서 지청장까지.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검사도 공무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녹을 먹고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죠. 그분들도 본인들의 이 그 입장들이 있으면 자기의 입장들을 정확히 정중하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과거에 정치검찰하고 하는 행태라고 국민들이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 그 내부망을 통해서 계속 이슈하고 언론에 흘리고 국힘은 공세를 하고 그런 아직도 정치검찰들은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네. 그래서 저는 공직자로서 저는 옳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 질문이 그러니까 이제 징계까지 나오고 예, 이렇게 그래서 왜냐하면 일반 공무원처럼 똑같이 징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검사는 왜 특별한 권한을 가져요? 알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의 정서가 이제 좀 재산 회수에 대한 이게 범죄인들의 재산 회수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정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을 예. 좀 스킵하고 네. 다음 질문이 3개가 남았는데 질문 한 개당 한 2분 정도씩 답변해 주시면 네, 길지 않게요.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그 대립 국면에서 예산안 처리 시한이 또 이제 12월 2일로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이제 법정 시한은 넘기고 연말쯤에 여야가 이제 극적으로 타결하는 이런 그 양상을 보여왔는데 네. 새해 예산안 처리는 좀 또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12월 2일까지 반드시 법정기를 맞춰야죠. 걱정이네요. 그런데 예. 이렇게 오늘부터 이제 예산안 지금 이제 개수조정 소위가 오늘부터 이제 뭐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전부 다 이 정치 공세로 지금 용산의 대통령실로 쫓아가서 지금 외부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요. 빨리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들한테 사죄를 하고 정말 환권탈태해서 민생과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저는 이런 입장으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12월 2일까지 법적으로 이 시한 자체에 합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협력을 요청을 하고요. 특히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좀 내란으로 무너졌던 이 민생에 대한 회복, 경제 성장, 그리고 사회적 약자, 국가의 책무들이 있죠. 돌봄,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문제, 네. 그다음에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 그다음에 생활 SOC, 그다음에 어르신들에 대한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네. 다양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더불어서 행복한 사회로 살 수 있는 그런 기본 사회로 만들 수 있는 이 민생 예산에 정말 빠짐없이 좀 꼼꼼하게 챙겨서 민생이 회복되고 경쟁이 성장되는 그런 예산들을 꼼꼼히 챙겨서 진짜 대한민국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예산 처리를 12월 2일 네. 그 시한에 딱 맞춰서 힘이 되는 정당으로서 역할을
책임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의원님께서도 국방위 소속이시기도 하지만 국방과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예. 왜냐하면 또 그 대한민국 국방의 핵심 도시 논산과 계룡이 또 지역구시잖아요. 논산은 육군훈련소와 국방대학교가 있고 또 계룡에는 육해공 3군 본부가 모여 있습니다. 네. 육해공 3군 통합사관학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이제 새로운 앞으로의 전장 체계는 어떻게 변화되어 가냐면 이번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전에서 지금 전쟁을 하면서 지금 방산이 이슈가 됐죠. 네. 결국 이제 AI를 활용한 드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무인 체계, 지금은 유인 체계인데 유무인 체계나 무인 체계로 갑니다. 그것도 AI 지능. 그래서 이제는 로봇들이 이제 사격을 하고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이렇게 이제 AI 시대로 전장 체계가 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사관학교도 육해공군 드론을 육군만 쓰나요? 해군만 쓰나요? 아니면 공군만 쓰나요? 해병대만 쓰나요? 모든 군인들이 50만 지금 드론을 지금 양성하겠다라는 우리 이재명 정부의 지금 스마트 강군의 입장을 지금 갖고 있는데 이제는 미래 세대에 맞는 전투 체계의 전략 그런 지휘관을 양성할 수 있는 통합사관학교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최적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세계 최고의 군 교육기관이 어디냐면 국방대학교예요. 논산에 있어요. 제가 이제 논산시장을 했었는데 우리 육군사관학교에서 4년 동안 이제 여기에 학습하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현장에 실습하는 훈련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 좁다 보니까 논산 훈련소에 와서 훈련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육군훈련소 또 3군사관학교 또 대전의 교육사령부 그리고 A와 관련된 아주 최첨단 대덕 연구단지가 있잖아요. ADD도 있고. 그래서 통합사관학교 미래의 지휘관을 키우는 핵심은 바로 논산계룡 국방의 수도가 맞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군의 이제 효율성과 또 일사불란함을 위해서 육해군 통합이 필요하다. 말씀을 저 한 가지 말씀 빠놓은 게 짧게 아까 예산하는데 특히 이재명 정부는 내란을 극복하고 군의 많은 그 사병들이나 장병들이 아주 사이가 이게 떨어져 있어요. 제가 국방에 와서 보니까 이사 가는데 사다리차 한 번만 지원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왕복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당직 수당도 똑같은 공직자인데 공직자로서 이게 차별을 받고 있더라고요. 건강검진도 안 되고 전세 자원 지원금도 부족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 장병과 지휘관에 대해서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우리 안보나 우리 국방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처우 개선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 꼼꼼하게 챙기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군의 처우 개선까지 꼼꼼하게 신신당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좀 답변을 한 1분 내외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최고위원 출마하시면서 야전사령관으로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일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이게 중원에서 승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내년 그 지방선거에서 충청권의 승리는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무조건 승리해야죠. 제 야전사령관은 아마 제가 서울시의원도 하고 논산에서 삼선시장도 하고 그리고 당에 이제 조직부총장을 해서 재보궐선거 있으면 선거 때 한 달 살기를 해서 승리를 이끌고 해서 저한테 이제 닉네임이 붙여진 이제 별명인데요. 당의 전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내년에 전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란에 대한 확실한 종식시키는 선거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정부를 국민들께서 출범을 시켜줬는데 지금 참 유능하게 잘하고 있지요. 정말 효능감 있게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집권 1년 이후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선거여서 이재명 정부의 개혁에 아주 엔진을 다뤄주는 그런 선거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압승을 위해서 온갖 지혜를 다 모으겠습니다. 핵심은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죠.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은 잠깐 동안 인터뷰하면서 느낀 건 참 전투력이 대단하실 것 같다. 네, 제가 해병대 나왔습니다. 그러시군요. 해병병장입니다. 역시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이신 황명선 의원을 모시고 관련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